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의 최은미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첫눈이 정말 펑펑 내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준비는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켜져 있죠? 들리시죠? 네, 오늘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제가 요즘은 보통 이 슬라이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저희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역학 분야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계신 세 분의 교수님께서 양자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상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노벨 커미티가 수상 이제 내역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때 보시면 뭐 이렇게 좋은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Pioneering Quantum Information Science, 양자 정보 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상을 수여한다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즉 좀 깐깐하고 보수적이다라고 알려진 좀 노벨 커미티마저도 인정할 만큼 양자 정보 과학이 중요하고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자 과학 기술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양자역학을 접목하기에 용이한 기술을 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양자 통신, 양자 암호, 양자 센싱, 양자 컴퓨터 이렇게 분류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통신하고 암호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같이 양자 통신이라고 묶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각각 양자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양자 기술이 꽤 성숙한 기술도 있는 반면에 아직 좀 기초적인 기술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모든 정말 얼핏 보면 다른 분야에서 이 양자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반 기술, 양자역학에 기반한 기반 기술이 있고 그 기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양자 통신이 되고 양자 컴퓨터가 되고 양자 센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반 기술을 정립하는 이제 양자역학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양자역학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자역학이 내년이 마침 2025년이 The Year of Quantum, UN이 지정한 양자역학의 해입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시기에 걸쳐서 개발이 됐는데 대략 100년 정도가 되어서 100주년 기념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자역학은 이제 한 100살 정도 먹은 학문이에요. 그러면 학문이라는 게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100살 먹은 학문은 상당히 신생 학문입니다. 젊은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젊은 새로운 학문에 양자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이 양자라는 이름에 이 학문의 에센스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양자역학. 그래서 양자는 한자로 쓰면 저렇게 양에다가 이제 자라는 접미사를 붙인 이제 학문이고요. 영어로는 퀀텀 메케닉스입니다. 즉 양이랑 관련이 있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때 퀀텀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퀀터티라는 하나, 둘, 셋 하고 저희가 셀 수 있는 양의 퀀터티랑 그 뿌리가 같습니다. 이 퀀텀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도 양을 약간 자라는 접미사가 붙을 때는 뭔가 입자, 전자, 원자처럼 양의 어떤 최소 단위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이 양자역학에서는 기존 학문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없었던 어떤 양을 셀 수 있게 되어서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빛이 있는데요. 빛이 예전에 고전역, 저희가 양자역학이랑 대비해서 고전역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옛날 뉴턴이 개발한 이제 뉴턴 물리학 이런 게 이제 고전역학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고전역학에서는 빛은 파동이었습니다. 이제 웨이브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러면 이 파동이 얼마나 센가, 빛이 얼마나 센지, 빛이 얼마나 약한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빛의 세기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양이었습니다. 지금 0에 한없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방에 있는 불을 점점 어둡게 끄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식으로 빛의 세기가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현상들이 한 100몇십 년 전에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광전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광자, 빛이 사실 파동이 아니라 알갱이가 아닐까, 빛 알갱이, 입자가 아닐까라고 해서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 광자로는 모든 현상이 깔끔하게 설명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광자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실제로 측정을 했습니다. 빛 알갱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저희는 대칭인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원자나 전자 이런 애들도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실험을 했고 실제로 그런 작은 원자나 분자나 전자 같은 입자들이 파동, 그 웨이브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또 실험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약간 파동이 사실 빛의 세기가 그래서 저희가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입자가 됐으니까 입자라는 이제 성질을 알게 됐으니까 빛의 세기를 광자 몇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계단식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광자 하나에 해당하는 빛의 세기, 광자 2개에 해당하는 빛의 세기, 뭐 예를 들어 광자 이제 많아서 100만 개, 아니면 120만 개 이렇게 개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즉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나 원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양자역학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사실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재밌는 성질들이 양자역학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다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 저희가 양자 기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기술은 사실 이미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960년대 즈음에 양자역학이 한 1900년대 초반에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이 되면서 이제 1960년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양자역학의 사실 기초에서 발전이 됐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게 이때는 이때 먼저 양자역학의 다양한 성질 중에서 이때는 퀀티제이션이라고 저희가 영어로 표현하는데 에너지가 띄엄띄엄 존재한다. 즉 뭐 예를 들어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일정한 값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다. 즉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뭐 저희 에너지 퀀티제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사실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원자에서 나온 빛을 보면 딱 이렇게 여러 개, 몇 개의 색깔로만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원자가 흡수하는 그러니까 어떤 빛을 원자에 쏘여주면 딱 이 라인에 해당하는 위치의 빛만 원자가 쏙쏙 흡수를 합니다.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원자 안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딱딱 정해져 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양자혁명, 즉 1960년대 즈음에 이루어진 많은 기술 발전은 이 성질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인류가 이미 잘 쓰고 있는 기술들이 대표적으로 뭐 레이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이 둘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접목해서 뭐 GPS 이런 기술들이 이미 양자역학이 없이는 동작하지 않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지금 저희가 또 양자 기술, 양자 과학 기술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그럼 양자 과학 기술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세컨 퀀텀 레볼루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두 번째 양자 혁명에서는 코히런스라고 부르는 양자 역학의 성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라는 정말 재밌는 상태가 양자 역학에 존재하는데요. 이 둘이 얼마나 잘 살아남는가, 잘 오랫동안 버티는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코히런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양자과학 기술은 결국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잘 만들고 잘 제어하고 잘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 중첩인데요. 저는 주로 양자 컴퓨터 연구를 좀 많이 해왔어서 좀 고전 역학에서도 이제 컴퓨터랑 좀 많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고전 역학 혹은 이제 그냥 저희 지금 이 컴퓨터, 저희는 고전 컴퓨터라고 또 부르는데요. 이 디지털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입니다. 그럼 그 비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죠. 둘 이외의 값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양자 역학에서는 똑같이 이제 양자 비트, 큐비트라는 것을 제가 정보의 기본 단위로 쓰는데요. 이 큐비트는 뭐 0도 가질 수 있고 1의 값도 가질 수 있는데 0이면서 동시에 1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0이면서 동시에 1이라고 해서 이제 겹쳐져 있다 해서 이제 중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날로그랑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아날로그는 저희가 이제 뭐 전압 같은 거 좀 익숙하실 텐데 전압을 잴 때 아날로그라는 이야기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는 게 아날로그죠. 디지털과 대비해서. 근데 양자 역학은 또 아날로그는 아닙니다. 즉 0이면서 1이 0.5는 아닙니다. 정말 0이면서 동시에 1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날로그에서는 만일 어떤 0.5라는 값을 가진 상태가 있다면 그걸 측정하면 당연히 0.5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양자 중첩 상태는 양자 역학에서 또 측정이 아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측정을 하면 저희가 0이면서 1인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뭐지? 하고서 제가 사진을 찍어 본다고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0이 나오거나 1이 나옵니다. 0.5라는 값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0이면서 동시에 1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요. 이때 사진을 찍으면 0이면서 1이었던 상태가 0 혹은 1이 된다는 거를 저희가 뭐 측정을 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붕괴된 상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끝인데요. 그래서 뭐 비가역성이다 이런 이제 성질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핵심은 양자 중첩은 0.5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0이면서 1이고 근데 한번 측정했을 때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랜덤해요. 그래서 그 측정할 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드는 예시가 동전인데요. 이게 좀 이제 막 이게 뭔 말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동전 보면 앞면하고 뒷면이 있죠. 그게 이제 비트의 0과 1처럼 이제 앞면 뒷면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양자 중첩은 정말 이 동전을 탁 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은 꽤 이미지가 맞습니다. 제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동전은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돌고 있는 동전을 제가 측정을 한다는 건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 그럼 손바닥으로 탁 치는 순간 서 있진 않죠. 0.5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 있지는 않고 앞면, 뒷면 반반 섞여 있지도 않죠. 무조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딱 돌고 있는 동전을 한번 탁 쳤을 때는 얘가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랜덤하죠.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똑바로 이렇게 돌고 있는 애를 100번을 쳐요. 돌리고 치고 하면 이 100번 중에 대략 50번은 앞면이 나올 것이고 대략 50번은 뒷면이 나올 거라는 건 저희가 압니다. 확률이죠. 양자역학에서도 똑같이 저희가 한 번 측정하면 중첩 상태를 한 번 측정하면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 측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이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은 파동함수,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그냥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파동함수가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은 정해줍니다. 그래서 만일 이 확률이 다 0.5, 그러니까 반반인 확률인 양자 중첩 상태가 있다면 저희가 측정을 100번 하면 대략 50번은 0이 나올 것이고 50번은 1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측정을 랜덤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 중첩이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양자과학 기술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활약하는지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자 얽힘인데요. 이번엔 그래서 얽힘은 얽어야 되니까 일단 2개 이상의 입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뭐 큐빗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고전역학에서 비트가 2개 있으면 이 2개의 비트는 각각 독립적입니다. 저희가 뭐 연산을 따로 뭐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A가 0이건 1이건 상관없이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B의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재밌는 상태, 양자 얽힘이라는 상태는 결국 2개의 입자의 상태가 강하게 얽혀 있다, 즉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00 더하기 11이라는 상태를 썼는데요. 이 상태가 의미하는 바는 A가 0이면 B도 무조건 0이고 A가 1이면 B도 무조건 1이다 라는 상태의 중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양자 얽힘의 대표적인 상태인데요. 뭐 벨 상태라고 많이 저희가 부르는데 이 상태가 뭐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죠. 네,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기가 뭐 플랫폼 따라 만들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만들었다고 쳐보고 얘가 얼마나 재밌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00 더하기 11 상태가 있으면 이게 중첩 상태니까 예, 중첩 상태죠. 2개가 얽혀 있는. 근데 이 양자 얽힘 상태는 만일 저희가 환경만 잘 정돈을 해주면 좀 떨어뜨려 놔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놨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을 좀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A만 측정할 거예요. A만 측정을 하면 이제는 A는 0 아니면 1인데 이제 측정을 하면 0 아니면 1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이때 만약 A를 측정해서 0이 나왔어요. 그러면 B는 측정하지 않아도 A가 0이니까 무조건 동시에 0이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 측정해서 A가 1이 나오면 그 순간, 그 즉시 B도 1이 돼야만 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동전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이번엔 동전 2개가 돌고 있어요. 같이 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저희가 이쪽 한쪽 동전만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탁 치면 얘가 뭐 넘어지면서 앞면이건 뒷면이건 나오겠죠? 예를 들어 탁 쳐서 앞면이 나오면 그 즉시 이 다른 동전은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동시에 혼자 넘어지면서 얘도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똑같은 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제가 이번에 이쪽 동전을 탁 쳐서 뭐 뒷면이 나오면 얘도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발라당 넘어지면서 뒷면이 나옵니다. 이게 양자 얽힘입니다. 이게 한 이 정도 떨어지면은 신기하지만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엔 동전 2개가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만일 이제 2개가 양자 얽힘이에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양자 얽힘 상태면 제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앞면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도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양자 얽힘입니다. 이게 사실 딱 생각하면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겠죠? 사실 일단 측정부터 한 번 측정을 해서 랜덤으로 나오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이게 지금 막 하나는 달에 있고 하나는 지구에 있다는데 지구에 있는 애를 탁 쳤더니 그 즉시 달에 있는 애도 같이 뒤집어진다라는 게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갸우뚱한데 그 당시 이 양자역학이 이제 발전될 때 그 1900년대 초반에는 그 당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물리학은 지금까지 뉴턴 물리학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F는 ma, 뭐 힘이 주어지면은 저희가 막 위치, 속도 다 계산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거를 저희가 어떤 파라미터를 다 알면, 변수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수식들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랜덤한 프로세스가 나오고 측정을 하면은 모른대 랜덤하대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막 지구에서 뭘 측정했는데 달에서 막 갑자기 같이 바뀐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이 정말 싫어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사실 양자역학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공을 이제 기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측정이 랜덤하게 나온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 양자 얽힘이란 개념도 상당히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하셔서 사실은 이게 랜덤한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뭔가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우리가 모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측정의 랜덤함 그리고 양자 얽힘 이쪽을 옹호하는 학파가 있었고 보어가 헤드를 맡고 있는 코펜하겐 학파가 있었고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헤드를 맡고 있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다라는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뭐 숨은 변수 이론을 이제 주장하는 학파가 정말 열심히 논쟁을 했습니다. 몇십 년에 거쳐서 열심히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누가 맞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는 언제나 실험이 최고입니다.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 맞는 거예요. 이 이론 자체가 얼마나 수학적으로 타당하고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실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 이론이 맞는 이론입니다. 물리학은. 그래서 약간 수학이랑 다른데요. 언제나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를 이제 막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벨이라는 또 이제 유명한 이제 학자가 어떤 부등식을 하나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측정을 해서 그 값이 이 값보다 크면 양자 얽힘이 맞는 거고 이 어떤 값이 이 값보다 큰 걸 못 찾는다. 절대 못 찾는다. 그러면 양자 얽힘 틀린 거다라는 이론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벨 부등식이에요. 근데 벨은 사실 아인슈타인 쪽이었어요. 아인슈타인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못 넘을 거야. 그러니까 양자 얽힘은 없을 거야라는 마인드로 그 식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측정을 하겠죠. 그 셋업에 따라서 이제 프로포절에 따라서 열심히 실험을 했고, 근데 그 부등식을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 얽힘을 발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벨의 의도와는 사실 달랐죠. 벨은 양자 얽힘 안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만든 식이었는데 그걸로 양자 얽힘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 측정한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세 분의 물리학자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재작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죠. 양자 얽힘이 상당히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걸 증명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 얽힘인데 결국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양자 과학 기술 개발은 이 양자 중첩하고 양자 얽힘을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잘 유지하고 얼마나 잘 제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느 분야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양자 중첩 얽힘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각각이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의 뭐 양자 과학 기술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통신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자 통신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철통 보안입니다. 양자 통신이라고 해서 더 빠르지는 않아요. 더 빠르지는 않고요. 정말 보안이 철저한 정말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아니면 해킹을 하면 바로 알아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양자 통신 이제 망입니다. 이 양자 통신망은 양자 중첩 상태가 측정을 하면 붕괴된다. 라는 사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자 얽힘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통신이니까 이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저희 양자 비트, 큐비트에 입힌 다음에 여기 이제 얽힘 상태에 있는 두 개의 입자를 준비를 하고 저희가 보내고 싶은 정보를 입힌 후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받은 사람이 측정을 하겠죠. 이제 정보를 받았으니까 측정을 해야 저희가 아니까요. 그럼 측정을 해서 뭐 이 사람이 0이 나오고, 그리고 저도 이제 보낸 사람도 보낸 사람 나름대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측정을 해서 0이 나오고 0이 나오고 뭐 그러면 좋은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측정을 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가 될 텐데 그 즉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측정을 하면은 이 붕괴된 상태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죠. 이때 사실은 조금 이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한 사람은 예를 들어 0, 1의 베이스로 측정을 하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라는 베이스로 측정을 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를 양쪽이 좀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면은 이 사람이 받은 이제 측정값과 제가 받은 측정값을 이제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 채널이 안전하구나 아니면 안전하지 않구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이 랜덤하기 때문에 양자 통신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양자 기술은 한 번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측정을 여러 번 반복해요. 같은 걸. 그래서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저희가 정보를 빼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보를 받은 사람의 통계와 정보를 보낸 사람의 통계를 비교해서 모순이 없으면 이제 이 채널은 괜찮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다시 이제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데 중간에 도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청하는 사람도 도청을 하려면 측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 사람이 측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측정에서 붕괴된 양자 상태가 수신자에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일단 송신자도 수신자도 도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수신자의 통계와 송신자의 통계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도청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양자 상태가 붕괴되면 통계가 달라집니다. 붕괴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통계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통계가 달라지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 채널에 지금 누군가가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는 거죠. 폐기를 하고 다시 구축을 하면 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리소스의 낭비처럼 들리는 이제 수법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거죠. 양자 통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닌 정말 철통 보안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코스트가 걸리더라도 정말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양자 통신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양자 키 분배라는 기술이 이 양자 통신에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에서 QKD라는 이제 약자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이제 양자 통신에서 양자 얽힘 쌍을 서로 이제 가지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양자 키 분배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엔 양자 센싱인데요. 센싱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이제 일단 일반적인 센서를 생각을 해보면 센서가 하나 있으면 뭐 어느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감도를 높이고 싶을 때 쉽게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센서의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늘려서 다 같이 측정을 해요. 그러면 만약 저희가 100개의 센서를 가지고 똑같은 걸 측정을 하면 감도가 10배 올라갑니다. 이게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감도가 100개를 가지고 오면 10배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양자를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똑같이 양자 센서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감도는 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센서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황과 어떻게 엔지니어링 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똑같이 개수를 늘리는데 이번엔 100개를 가지고 왔는데 100개를 다 양자 얽힘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양자 얽힘을 완벽하게 만들면 센서가 100개가 되면 감도가 100배로 올라갑니다. 즉 제곱근이 아니라 개수의 그냥 선형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과 선형의 차이는 사실 센서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극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자 센싱은 기존의 센서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어떤 현상을 측정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의 크기도 보통 센서보다 뭐 획기적으로 작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영역을 좀 더 민감하게 측정하는 이제 여러 센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정말 양자 센싱은 너무너무 다양해서 하나에 뭐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응용 분야도 너무 다양합니다. 이제 시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대상도 시간, 길이, 전기장, 자기장, 온도, 중력장 등 정말 거의 뭐 모든 걸 측정할 수 있다라고 산전을 해도 무리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스케일도 우주 스케일서부터 정말 세포 크기의 작은 스케일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잴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부터 뭐 바이오 그리고 여러 기반 산업들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려고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센싱 분야가 가장 상업화에 근접한 분야다라고 다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여러 벤처들이 이미 약간 어떤 양자 센서의 뭐 프로토타입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양자 통신에서도 어떤 부품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가 많이 진행이 된 부품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터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이제 컴퓨터에 양자를 더하면 어떻게 변할까라는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 중첩 같은 경우인데요. 양자 중첩은 양자 컴퓨터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3개의 비트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00부터 쭉쭉 001 이렇게 가서 111까지 8가지가 있는데요. 이 8개 중에 누가 정답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정직하게 하나하나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서 풀면 얘 맞나? 아니네. 맞나? 아니네.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중첩 상태를 이용하면 3개의 큐비트 3개를 다 중첩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 하나의 상태가 옆에 있는 8가지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0이면서 1이니까요. 그래서 즉, 이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돌려서 통계 처리를 하면 제가 정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양자 중첩 상태는 측정하면 언제나 랜덤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양자 컴퓨터는 계산을 한 번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즉, 똑같은 계산을 여러 번 해서 통계 처리를 해서 이제 정답을 아는 건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한 10번 측정했더니 좀 통계값이 나와서 정답을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고정 컴퓨터 8번이면 됐는데 지금 얘는 10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얻는 게 없습니다. 손해죠. 근데 이게 개수가 작을 땐 그런데요. 비트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개만 돼도 꽤 달라지는데요. 만약 10개의 비트가 있으면 일반적인 컴퓨터는 2의 10승계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000개가 넘죠?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답인지를 알려면 정말 랜덤하게 모르는 상태라면 정말 그 1000번 정도 10의 10승분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10개의 큐비트를 다 중첩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이 하나의 상태가 옆에 2의 10승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의 상태만 잘 측정을 해서 통계값을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큼만 잘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통계값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측정의 횟수는 뭐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번이면 된다라고 하면 옆에서 일반적인 컴퓨터는 1000번 해야 됐던 계산을 이제 양자 컴퓨터로 100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트 개수가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늘어나면 점점 더 극명한 차이를 보이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트 몇 개인데?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양자 중첩이고요. 양자 얽힘 같은 경우는 여러 연산을 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 컴퓨터는 한 번의 연산으로 하나의 비트를 일단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2개의 큐비트를 갖고 왔는데 이 모든 12개의 큐비트가 일단 다 0이었어요. 근데 얘네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정 컴퓨터는 정직해요. 12번 하나하나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럼 되는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서 이 12개의 큐비트가 다 얽혀 있는 상태라면 다 하나가 0이면 다 0이거나 아니면 하나가 1이면 다 1인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한 번의 오퍼레이션으로 이 모든 아이들이 다 1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약간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 한 놈 바꾸면 다 같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이제 얽혀 있으니까요. 한 덩어리로.
그래서 이런 양자 얽힘을 잘 활용을 하면 기존 컴퓨터에서는 여러 스텝으로 해야 됐던 계산을 스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이 양자 중첩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고 양자 얽힘으로 여러 연산을 한 번에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이제 섞어서 기존 컴퓨터가 거의 불가능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특히 잘하는 계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인수 분해인데요. 소인수 분해는 뭐 예를 들어 9 곱하기 13은 얼마죠? 9 곱하기 13은 97에 27에 9니까 117? 오, 빠르시네요. 117인데 117이라는 숫자를 딱 들으면 이게 9는 사실 소수가 아니네요. 7 곱하기 13을 했어야 되네요. 7 곱하기 13은 예를 들어 91인데 91이라는 숫자를 딱 들었을 때 7 곱하기 13이다라고 쪼개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몰랐다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옛날에 암호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소수를 2개를 곱해서 더 큰 이제 숫자를 만들면 그 큰 숫자를 봤을 때 쪼개기 어렵다라는 걸 이용해서 암호가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암호가 RSA 공개키 암호입니다. RSA는 다 사람의 이니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미 이론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0비트 정도 되는 이 소인수 분해 기반 암호를 푼다라고 하면 슈퍼컴퓨터는 뭐 알고리즘에 따라 사실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냥 정직하게 풀면 100만 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로 쓴 거죠. 슈퍼컴퓨터가 깨면 암호가 아니죠. 사실 다들 돌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암호로 썼는데 만약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이 되면 몇 초 이내에 이걸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암호 체계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요. 뭐 지금은 사실 이 소인수 분해 기반보다 좀 더 복잡한 암호를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암호를 깨는 소질이 있는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아직도 좀 회의적인 분들도 계세요.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됐지만 이게 정말 뭐 현실의 문제를 막 다 풀어줄 수 있을까에 회의적인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연구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한 번 개발되면 너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 사실 뭐 예를 들어 중국이 양자 컴퓨터 혼자 개발해서 혼자 몰래 가지고 있다면 사실 암호를 다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를 그래도 개발은 해야 된다라고 다들 동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좀 필드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최근 양자과학기술 시장이 뭐 연평균 성장률 어마어마하게 뭐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숫자는 사실 뭐 어느 기관이 집계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양자를 지목을 하고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약 38조 달러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제 한 기관이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5빌리언인데 사실 중국은 또 알 수 없는 정보도 많아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3.75조 달러라고 집계가 돼 있는데 보시면 내셔널입니다. 즉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섹터에서의 투자가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 비슷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 2.35 빌리언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똑같은 자료를 한 해 전에도 봤었어요. 이제 강연을 할 때 썼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게 40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즉 1년 사이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네,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양자를 12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로 선정을 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자를 키우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약 1조 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타 추진한 지 한 2년이 됐는데요. 이 예타라는 게 예비 타당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제적인 검토를 통과를 해야 되는 난관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과학 기술에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예타를 통과를 못하고 계속 끌다가 결국 올해 초에 드디어 예타가 면제가 됐습니다. 과학기술 R&D 사업에서 예타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예타가 면제가 됐고요. 원래는 1조 원 규모였는데 약간 줄어서 지금 7천억 규모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고, 지금 예타는 면제됐지만 적정성 검토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7천억 정도의 돈이 앞으로 한 7, 8년에 거쳐서 이제 저희 이제 연구에 많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마무리인데요. 오늘 이제 양자과학기술에서 이제 가장 많이 현재 이제 많이 쓰이는 중요한 이제 성질인 양자중첩, 얽힘을 설명드렸고, 이 양자중첩과 얽힘이 어떻게 실제로 기술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자과학기술 잘 개발이 되면 정말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쪽은 말할 것도 없죠. 통신에서 뭐 양자 통신 제대로 개발되면 보안은 철통 보안이 될 것이고, 또 저희가 많이 어떤 양자 센싱이 잘 이제 정립이 된다는 얘기. 센싱이라는 건 결국 측정을 한다는 얘기고, 측정은 잘 저희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여러 컨버전을 거치다 보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에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측정한다는 거는 어떤 걸 안다는 얘기고, 안다는 거는 정보를 저장한다, 뭐 에너지를 저장한다 라는 쪽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양자 컴퓨터는 물질 계산에 상당히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복잡한 물질들, 정말 어떤 성질을 가진 물질을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여러 근사치를 이용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근사가 맞지 않는 영역에서는 틀린 답을 주곤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근사 없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